안녕하세요. 기록되는 역사 이야기 위기하는 흔적의 역사 175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김양미 기자가 네, 왔습니다. 2주째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는 개무덤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개무덤이라면 그 멍멍 짖는 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견무덤입니다. 견무덤. 네. 그러면 보통 유물 얘기 많이 하시니까 네. 개무덤을 발굴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경주에 있는 고분인데요. 다 네. 쓰러져가는 고분이어서 이제 폐고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주에는 사실은 엄청난 고분들이 많잖아요. 널려 있다 그러고 네. 하기야 1000년 가까이 도읍지였으니까 서라버렸으니까는 엄청났겠죠. 네. 그 파면 다 이 고분이고 유적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고분이라도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서 이 고분도 사실은 막 그 도굴도 되고 그래갖고 폐고분이었는데 옛날부터 이제 개무덤이니 말무덤이니 그런 식으로 좀 낮춰봤던 거죠. 네. 어느 동네에 있던 무덤이에요? 예, 경주의 용강동이라는 데입니다. 나름 지금은 용강동 고분 해갖고 굉장히 중요한 고분이죠. 네. 이 고분이 왜 개무덤이었다가 네. 나중에 다시 귀족 무덤으로 그렇게 신분이 급상승했는지 개에서 사람도 아니고 개에서 귀족으로까지 이렇게 신분이 몇 단계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오늘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당초 좀 개무덤으로 좀 불렸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70년대까지도 이 무덤을 개무덤이니 말무덤이니 고려장이니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하고 있었어요. 겉보기에 좀 고분이 형편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도굴이 많이 됐죠. 그리고 이 주변 경작지 논밭 이런 걸 했고 그래서 객토하고 그래서 흙을 채취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파괴되었다가 그리고 생활 쓰레기까지 마구 버려가지고 전형적인 쓰레기장 폐고분 이런 식으로 불렸죠. 네, 형태가 그랬으면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무덤을 어떻게 발굴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경주는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심상치 않거나 그러면 사실은 좀 발굴을 해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방치를 해뒀다가 네. 그 신라 문화를 사랑하는 모임 이게 어떻게 보면 향토사학자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잖아요. 네. 그 신라 문화 동인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체가 있었나 보죠. 근데 이제 보니까 약간 이상하고 왕무덤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관심을 모으게 된 거죠.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었으니까 그런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동인 회원들이 딱 볼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이 민가에 그 돌을 이렇게 석재를 쓰잖아요. 민가를 네. 조성하고 그 집공사를 하게 되면 그 석재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하여튼 그 무덤에 쓰였던 그런 석재 같은 느낌 그런 걸 이제 보고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1977년부터 이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네, 주변에 이제 민가들을 보니까 그 무덤에서 나온 돌을 가지고 좀 지었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좀 약간의 확신 같은 게 들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인회가 발굴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나라에다가 끈질기게 이제 건의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1979년에 발굴 조사 계획까지 수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무산이 됐대요. 그래요? 왜 무산됐어요? 운이 없었던 거죠. 이게 79년에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안 좋은 일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하고 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전두환 정권이 딱 들어서고 나서 정부기구 축소 사업 작업을 펼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청 이런 경주 사적 관리 사무소가 이제 폐쇄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조사 계획도 증발이 돼 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 발굴 조사 계획이 나중에 좀 부활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6, 7년 흐른 다음에 1986년 5월에 당시에 그 문화공보 장관이 이원홍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경주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주 고적 발굴 조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발굴이 있었습니다. 그게 황룡사터 굉장히 중요한 발굴 네. 현장인데 거기 방문했는데 당시에 그 옆 동네 그러니까 경주 박물관장 사실 박물관하고 이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의 그 고적 발굴단하고 약간 다른 조직이거든요. 예. 엉뚱하게 박물관장인 정양모라는 분이 용강동 폐고분 저게 좀 문제가 있다. 저거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건의를 했다 그러는 거죠. 좀 그 건의 자체가 좀 엉뚱했나 보죠. 그래서 왜냐하면 박물관장이 건의를 했는데 네. 발굴 그 조사가 떨어진 거는 문화재청 지금 옛날 문화재관리국인데 지금 문화재청이죠. 네. 거기에 경주 고적 발굴 조사단한테 떨어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잘 모르니까 박물관이나 문화재관리국이나 다 같은 관청이라고 느껴지는데 좀 차이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지금도 다르잖아요. 박물관하고
문화재청은 사실은 뭐 이게 다른 독립 기관이긴 하죠. 있겠죠. 그래서 좀 차관급인데 둘 다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 좀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경주박물관장이 용광동 고분 발굴한다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정작 발굴을 하라고 떨어진 거는 고적발굴단 문화재관리국이죠. 네. 근데 당시에는 사실은 이 문화재관리국이 아까 얘기했듯이 황룡사터라든가 이런 좀 의리의리한 데 있잖아요. 왕궁, 네. 왕경 이런 데 거기 네, 발굴을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게 뭐 뜬금없이 무슨 뭐야 이거 개무덤 뭐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짜증이 난 거죠. 그렇겠네요. 사실 이제 신라 왕경이라는 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이런 발굴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쓰러져가는 폐고분 같은 걸 발굴하는 지시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관이 지시하고 뭐 그랬으니까 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처삼촌 뭐 벌초하듯이 아마 대충 했겠죠. 사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하기도 싫은데 사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사전 조사를 했는데 그다지 큰 효용 가치가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실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라니까 억지로 뭐 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경주 지역에서 당시에 그 석실고분 같은 게 사실 조사한 예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이 폐고분이라도 발굴하면 그래도 좀 뭐 하나 이 무덤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초기에는 좀 대충 발굴을 한 것 같은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처삼촌무에 벌초하듯이라는 옛날 말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 절묘한 말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보면 말하는 거 처삼촌묘를 벌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되게 대충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옛날 관점에서 그렇잖아요. 대충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빨리 대충 발굴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개토제라는 걸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무덤을 발굴할 때는 이제 무덤 주인공이 있으니까 혼령이 있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면서 뭐 엄청난 양의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렇군요. 이게 무덤 발굴할 때 뭐 천둥 번개가 튄다든가 비가 많이 내린다든가 뭐 이상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천마청 발굴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어디죠 문영 발굴할 때도 사실 뭐 이상한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사실 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전설이 있는 건데 무덤을 헐어내니까 하늘이 노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조그만 일도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이 발굴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뭐 개토지 행사를 많이 해왔는데 그날처럼 비를 맞은 거는 처음이었다. 그렇게 이제 회고를 하더라고요. 네, 뭔가 하기 싫은 발굴해서 그랬을까요? 네. 어쨌든 그렇게 발굴을 이제 하게 됐는데 좀 뭔가 중요한 유물이 나왔나 보네요. 예, 이 기록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1987년 7월 18일이라 뭐 이러는데 당시에 그 성균관 대학원생 신분으로서 이제 좀 조사를 하고 있던 김성태 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 기전문화재연구원장인가 뭐 그렇다는데 지금 뭐 고고학계 아주 중견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상한 유물을 하나 들고 뛰어왔다 그럽니다. 이상한 유물이요? 네, 그렇습니다. 꼭 남근 같이 생겼다. 뭐 이런데 남근 그 유물이 사실은 안압지, 경주 안압지에서도 출토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유물은 어디에서 나온 건데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널길.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거를 그 고고학 용어로는 뭐 연도, 무덤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빗장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무덤 속에 보니까 흙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흙더미를 이렇게 보니까 흙더미 사이에 뭔가 하여튼 그 꼭 남근 같은 그런 유물이 하나 딱 있었다는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 이상한 부분은 이게 무덤 안에 딱 들어가는 그 길목에 약간 이제 망측하다고도 할 수 있는 남근 모양의 물건을 넣어뒀을까요? 그렇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무덤에 사실 그런 거를 넣을 수 있는 건 뭐 좀 이상하잖아요. 네. 아무리 변태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로 이제 싹 씻어봤더니 그게 살짝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실수였어요? 물로 이렇게 막 씻으면 안 되죠 유물을. 왜냐하면 네. 색깔이나 이런 게 막 벗겨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유물이 사실 색깔이 그냥 무덤 속이나 어디 뻘 속에 있다가 그건 바로 이렇게 이 공기를 맞으면 확 이렇게 변색이 되거나 아니면 쭈그러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색칠한 부분이 살짝 벗겨져서 그 이제 뭐 나름 실수한 거죠. 뭐 흙을 좀 걷어내니까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그게 남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망측스러운 걸 넣겠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목이 떨어진 여성 인물 토용. 그러니까 토용이 뭐냐면 흙으로 빚어서 구워 만든 사람 인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흙인형이죠. 그러니까 사람 인형이죠. 그 보니까 통통한 몸매에 주름 치마를 입은 모습 그리고 앞면에는 붉은 칠까지 되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유물이 결국은 토용 그러니까 사람 인형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여성 인물을 조각한 사람 인물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생각하지도 않았던 유물이니까. 왜냐하면 발굴 역사상 그때까지도 인물 흑인형 이것이 사실은 그 발굴된 예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아까 그 토용의 목 부분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뭐 사실 어디 갔겠습니까? 사실 거의 뭐 도구를 했어도 목만 들고 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변이 있었겠지 하고 생각을 했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흙을 이제 계속 제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목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흑인형들이 막 더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네, 얼마나 발견됐는데요? 나름 엄청난 양이죠. 흑인형이 한 28점이 돼 있고 그 발굴을 한 것만 봐도 이제 흙으로 만든 말 4점, 그다음에 뭐 청동 12지상 7점, 토기 13점, 뭐 돌베개, 어깨받침, 발받침 뭐 이런 거에서 한 유물만 64점 정도 굉장히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거의 폐고분 같았다는데 어떻게 도구를 좀 피했네요. 이런 유물들은. 네, 도구를 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뭐 했겠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요렇게 그 이런 인물 토형들이 그런 시상이라 그래서 이제 무덤 내 시체를 안치하는 곳이 시상이라고 하거든요. 상이라는 게 이제 뭐 침대 이런 거죠.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처음이라는 거고 뭐 이게 사실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그게 서 있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이 아마 시신을 이렇게 딱 모셔놓고 그 이렇게 앞에다가 예, 무덤 안에 들어오는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상징으로 아마 이 토형들을 이렇게 뭐 세워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 발굴된 토형들은 전부 여자 인형이었나요? 근데 28명 중에 8점 중에 남자가 15점이고 여자가 한 13점 됐다고 그럽니다. 네, 이게 아까 인물 토형이 뭐 발굴된 예가 없었다고 하셨지만 이게 대단한 발굴이었나 보네요. 글쎄요, 뭐 황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따지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 기자들, 요즘 문화재 기자들은 약간 편한 게가 있어요. 옛날에는 면에서요? 정말 고고학 발굴 기사 저도 한 90년대 뭐 2000년대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경쟁적으로 써가지고 지금 같으면 별것도 아닌 유물인데 일면 톱으로 막 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로 뭐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민족문화 창달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했어요. 정말 이게 좀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언론사 간에 어쨌든 문화재를 두고 취재 경쟁이 치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죠. 일면 톱으로 어떤 발굴이 있었는데 그 일면 톱으로 어느 신문에 씁니다. 근데 다른 신문에서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안 쓴단 말이에요. 그 기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쓰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어느 신문에 쓰면 일면 톱으로 막 쓰면 이제 그 요쪽 회사 상관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는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별로 얘기가 안 된 거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 그 신문 기자는 바보라서 썼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바보가 되는 그런 객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다른 데 이렇게 빵빵 터지면은 안 쓴 사람만 바보 병신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술술 얘기가 나오는 게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용광동 고분 여기서 발굴된 흑인형이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출토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언론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초라든지 최고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면 톱으로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유물을 공개하기로 하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일간 신문들, 문화부 기자, 뭐 텔레비 방송 기자 이런 사람들이 빠짐없이 용광동 현장으로 경쟁적으로 달려왔다. 그래서 이제 달려오니까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무령왕후 발굴 때 그 졸속 발굴하게 된 예도 있었잖아요. 그게 다 취재 경쟁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문영왕릉 발굴 때 맨날 그 얘기하는 게 그거죠. 사진 기자들이 사진 찍느라 난리를 피우다가 뭐 그래서 이 보존되어야 될 현장이 훼손됐다 뭐 이래갖고 뭐 그런데 사실 뭐 기자들 책임만은 아니죠. 그 발굴단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부들부들 막 떨었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하룻밤 사이에 그냥 유물을 다 쓸어 담았다 이런 거 아주 흑역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 발굴 현장 보안이 철저해졌는데 그래도 가끔 취재 경쟁이 또 치열하니까 그래도 가끔 난리를 떨고 용광동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발굴 현장에 만일 사태에도 대비하고 그랬죠. 네, 아마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뭐 연구자라든지 주민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발굴 현장이 좀 복잡해지고 하니까 대비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굴단 같은 경우는 가설 통로를 이렇게 만들고 출입 통제하고 그리고 조사원들도 한 사람씩 교대로 조사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그 이 뭐라 그러나 그 체계적으로 이제 하게 됐죠. 그게
옛날만 해도 그런 게 없어갖고 마구잡이로 했다가 발굴 경험이 사실 없었거든요. 뭐 그랬다가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용광동 폐거분 정말 말무덤이니 개무덤이니 했던 쓰레기장이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죠. 이게 뭐 결국 개무덤이 아니라 신라 귀족급 이상의 무덤이다라고 화려하게 하여튼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고분은 지금은 좀 정비가 잘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 숲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지만 잘 정비된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다 그럽니다. 네, 당시 그 흑인형 말고도 좀 중요한 유물들이 좀 뭐가 나왔나요? 아까 그 얘기했지만 그 이 발굴된 유물을 정리하다가 이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흙을 쓰게 막 이게 그 안에서 흑인형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보니까 더 조그만 손마디 크기에 지나지 않은 아까 얘기했던 청동제 12지상 그것이 7점이나 출토가 된 거죠. 이게 손바디라고 하니까 되게 네. 작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좀 잘 몰랐던 거군요. 이게 사실 되게 웃기는 또 이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 유물이 이제 정리를 하다가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존재를 알게 됐을 때 마침 모 방송국이 그 이 교육 프로그램 제작하던 중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었다는데 이 자체도 사실 지금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발굴하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뭐 교양 프로그램을 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그랬다는 건데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마침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발굴단에서는 제발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게 발굴 성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라고 이제 애원을 했다는 건데 네. 그러마하고 철석 같은 이제 약속을 받아냈대요. 아, 그래요. 사실 이제 특종 욕심이 있는 기자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알지만 기자들을 믿는 게 잘못이죠. 절대 보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보도를. 네. 그런 약속을 무시하고 이제 방송국에 특종을 터뜨렸다는 건데 그래서 이 당시에 문화재관리국장 지금으로 따지면 문화재청장이죠. 이게 특정 언론에 이게 출토 사실을 흘린 거 아니야?라는 이제 오해를 받고서 정말로 십자포화를 모든 언론사 기자한테 맞았다 그럽니다. 아, 그렇게 취재 경쟁이 치열하던 그 시기에 기사를 놓친 기자들이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각 회사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너는 바보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좀 기레기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네. 참 무식하게 취재를 해서 기레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투철한 직업 정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남보다 좀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런 취재 경쟁 이것 때문에 하여튼 발굴단까지 이제 아주 녹다운이 되다시피 했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 믿을 존재가 아닌 게 기자들이라는 걸 사실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기자와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존재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좀 이상한 것은 고분이 여러 차례 도굴됐다고 했는데 네. 이 토용이랑 청동 12지장산 같은 유물은 왜 안 가져갔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뭐 더 좋은 유물이 있었겠죠. 그거 다 가져갔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인물 토용이나 이런 거는 가치를 몰랐겠죠. 그죠? 그거 뭐 사실 그 도굴꾼들이 뭘 알겠습니까? 금이나 뭐가 있으면 또 혹시 몰라도 그죠? 그러게요. 근데 그러면 달리 얘기해 보면 그 인물 토용보다 좀 더 중요한 유물들이 좀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분의 주인공 신분이 귀족급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저기 발굴을 제안한 이 신라 문화 동호회라고 하셨죠. 네. 그 향토 사학자들 안목이 좀 굉장하네요. 경주 사람들이 다 뭐 전문가들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처음 발견한 토용의 경우 머리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머리를 찾았어요? 끝내 못 찾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 발굴단에서는 그 찾으려고 바닥 흙을 딱 걷어다가 채를 막 쳤다는 거예요. 채까지. 네. 막 이렇게 뭐 채 치면은 왜 흙은 다 떨어지고 뭐 물건만 남잖아요. 예. 그런데도 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머리 부분은 뭔가 도굴꾼이 가져갔을까요? 네. 아마 범행할 때 이제 묻어간 건데 그 목만 있으니까 그 버려버렸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도굴이 문제인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이걸 쭉 이제 인물 토용에 표현된 그런 그 의상, 색상 이런 걸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무덤의 주인공은 진골 이상의 어떤 상층 귀족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네. 어쨌든 여기 사람이 묻혔다는 건데 여기 무덤에서 인골이 발견이 됐나요? 치아가 발굴이 됐는데요. 그거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20세 미만의 그 이빨로 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깨 받침돌도 보니까 이 견자색이라고 하는데 어깨 받침돌이죠. 그러니까 그냥
폭이 34cm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아닌가? 진골 계급의 젊은 사람의 무덤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그게 구분이 됐나요? 뭐 폭이 좀 좁은 것으로 보면 여성이 아니냐 뭐라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진골 계급 얘기하셨는데 이런 계급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왔나요? 토용들의 옷을 보면은 비색이 뭐냐면 이제 붉은 비단 빛깔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게 비색이라는 게 진골과 관련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토용들의 신분이 비색, 그러니까 육두품 아창급이라는 뜻이다. 육두품에. 네. 그 왜냐하면 신라 그 17등관제 그 어떤 그거하고 공복제도를 보면 진골 이상은 자색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육두품까지는 비색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무덤 주인공의 신분이 이런 비색 계급을 거느릴 수 있는 진골의 이상의 신분이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무덤 주인공은 그 통일신라 시대의 아까 무덤이라고 했는데 언제적 인물인가요? 이게 보면 뭐 출토 유물 이런 걸로 봐서 그 뭐 중앙 연도식 석실을 분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보면 아마 통일신라 시대로 접어든 그런 시기 혹은 뭐 그보다 약간 늦은 7세기 후반 그 600 80년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기를 또 추정하는 데도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신라 복식제도라고 하는 건데 의상제도죠. 복제도 네. 그거는 보면 진덕왕 3년 그 649년에 중국의 의관을 채용을 하고 664년에 이제 부인의 의복도 중국 일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용광동에서 출토된 흑인형 그다음에 여인상의 옷 이런 것도 당나라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유물에서 지문이 나왔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예요? 예, 그게 흙으로 빚은 마린형이죠. 아까 마린형이 조금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안장 안쪽을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요거를 빚었던 마린형을 빚었던 사람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문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지문의 주인공은 통일신라 당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제작을 하면서 마무리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서 묻은 것이죠. 네, 뭐 그 당시 사람 지문이긴 한데 혹시 그래도 지문 감식을 할 수 있나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지문 감식한 것도 기자의 어떤 취재 경쟁의 산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문이 확인이 되니까 이 당대 이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가 발굴단한테 물어봤답니다. 이 지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문이 맞냐? 그러니까 맞죠. 발굴단이 그렇게 하니까 이건 특종거리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치안본부 수사과 감식과 최진 계장이라는 사람한테 몰래 얘기를 해갖고 그 사람을 변명식이라고 이제 이름도 나오는데 경감인데 이 사람을 그 경주 현지에 사실 몰래 데리고 왔어요. 그래요? 문화부 기자가 아니라 사회부 기자가 나섰네요. 그 정도로 이제 사회부 기자는 나설 정도까지로 하여튼 용광동 고분 발굴이 이슈가 됐었던 거죠. 네, 어쨌든 그 전문가가 갔는데 지문 감식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지문이 보니까 감식을 해보니까 오른손 집게 손가락 검지죠, 검지. 네. 그 판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소용돌이 형상의 지문이라고 해서 파상문이라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문 용어로 보면 지문 분리번호가 9번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그 와상문 지문이라 소용돌이 형상의 지문이 한국인 100명 중에 한 45명 정도로 발견되는 굉장히 흔한 지문, 전형적인 그 한국 사람 지문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감식 결과는 흥미롭긴 한데 당시 뭐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지문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뭐가 그러면 뭐 자료가 축적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성별 구별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는 판단이 된다 그럽니다. 지문에 융선이 많이 끊겨 있었다는 건데요. 그거는 아마 예술가들이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손작업을 많이 해서 나타나는 지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 도공이 아닐 것이냐, 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어쨌거나 이 고분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어느 도공의 지문이 이제 나왔고 그게 확신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흑인형을 만든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러나 흔적, 채취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발굴된 흑인형에서 택견 동작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무인상인데 남자 그 세 점인데 거기 동작을 보면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택견의 뭐 동작이 아니냐라는 그런 거고 이게 보면 고구려 그 고분 오용청이나 각저청이나 삼실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맨손 무예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 좀 나옵니다. 그런 무예와 택견에 좀 연관성이 있는 얘기예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마치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울렁 예끼하고 뭐 이런 택견이 그런 게 있거든요. 동작을 보면 그런 구령이 있는데
그런 모습과 좀 닮았다는 거고 우리가 뭐 얘기했던 백제 금동 대학로에도 동자상이 보이거든요. 그 동자상도 사실 뭐 무예 동작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택견협회 옛날에 그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림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무용총 벽화 이것도 뭐 이런 겨루기 동작이 뭐 대련이 아니라 그냥 춤이다. 이럴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싸우는 자세가 좀 너무 어색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백제 금동 대학로에 그려진 동자상의 무예는 어떻게 얘기가 되나요? 그것도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무술 전문가죠. 이게 무술 동작이 아니라 날아가는 동물을 부르는 그 동물의 어떤 등에 타기 위해서 네. 뭐 그런 자세가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무술 동작에서는 앞 무릎을 굽히고 뒷다리를 쭉 펴는 동작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안정된 자세인데 금동대학로의 동자상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이 무술 동작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한나라 시대 그림에도 보면 택견 비슷한 동작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접시나 이런 칼 돌리기 놀이 이런 거 그 재주 부리기의 하나다. 그래서 아마 용광동 토용의 동작 이것도 무술 동작이 아니라 그냥 춤이다. 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택견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로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여기 나온 유물 중에 그 여자들 모양을 한 흑인형들 있잖아요. 거기에 또 흥미로운 얘기가 있다면서요. 지금 뭐 보면은 그 흑인형 이렇게 모양이나 이런 걸 봐도 옷 색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그 여인 토용들에 보면은 치마를 이렇게 웃옷 위에 입었습니다. 치마를 웃옷 위에 입었다는 게 약간 좀 특이한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유의 전통의 국속이라는 거는 뭐냐면 치마 위에 저고리를 입는 전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야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깨에다가 뭔가 숄 같은 거를 뭐 걸치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처음 확인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여인상들이 비교적 통통하다고 하셨잖아요. 당나라 미인 우리가 뭐 양귀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귀비가 뭐 날렵한 모습이 아니라 뚱뚱한 여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당나라 시대 잠깐 뚱뚱한 여인, 풍만한 여인이 미인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상하게 어떤 토용들을 보면 전체적인 모습이 우리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미인 형태가 아니라 통통하고 풍만하다는 그런 의미. 그다음에 중국은 당나라 시대 그 당시에 중국인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문무왕 시절에 664년에 그 중국 복제로 이제 부녀자들의 옷까지 이제 다 이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녀 모두 중국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토용들을 보면 당나라하고 연관, 그러니까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남자 인물상들을 또 보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유형을 한 사람들 이렇게 모습을 한 것도 있었다면서요? 예, 꼭 서역인 모습이에요. 수염하고 윤곽선 이런 걸 보면 마치 외국인을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부리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수염 달린 것도 보면 굉장히 수염이 우리나라 사람 수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고구려 벽화에서 사실 보면 서역인이 아닌 서역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유물이 나온 곳이 그 통일신라 시대 그 용광동 고분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나온 유물들이 이제 인형들의 모습이 당나라 여자 형상이거나 아니면 서역인 모습을 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나라 수도 당시의 장안이 이 천하사방의 진귀한 보물이 모두 모인 국제도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대낮에 문을 여는 시장만이라도 교육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야시장 또한 번성을 했는데 등불이 시끄러워서 뭐 꺼질 줄 몰랐다. 이런 말 정도로 당시 장안성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됐고 그래서 이 서쪽 시가지 서시라는 데 보면은 실크로드를 왕래하는 무역상들이 마치 드글거렸다는 거잖아요. 그 신라인들도 뭐 그렇고 그다음에 돌궐, 토번, 회골, 우이구르인이죠. 그래서 10만에서 20만 정도의 외국인까지 살고 있었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신라까지 다 왔고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토용들 같은 경우는 신라, 당나라, 서역인들 주인공으로 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그 개무덤에서 신라 귀족계급 이상으로 이제 신분이 그러니까 뭔가 지위가 바뀐 고문 얘기를 하다 보면서 또 거기서 나온 인형들이 또 엄청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이라는 게 유물이나 유적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걸 토대로 해서 상상할 수 있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사실은 토양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인문학을 쌓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서 제가 저 딸도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